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을 보면 해전을 치르면서 정말 많은 배가 격침당합니다. 해전사를 살펴보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가 침몰하면 전력에서 사라진 거니까 그 배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침몰한 배에는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단 말이죠. 이들은 망망대해에서 조난당한 채 적군의 소탕전, 굶주림과 갈증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즉 구조될 때까지 죽지 않고 기나긴 시간을 버텨내야만 하는 생존기가 남아 있는 겁니다. 침몰한다고 해서 해전이 끝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비스마르크해 해전 당시 격침당한 배에 탔던 병사들 이야기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서 침몰한 이후 해전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군의 대패, 비스마르크해 해전. 1943년 초 일본군은 남서태평양 일대의 뉴기니 섬과 솔로몬 제도 등지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 일본군은 육군 병력 7,000명을 뉴기니 섬에 증강해서 연합군을 압박하고자 했습니다. 수송선 8척에 병력 7,000명과 이들이 쓸 무기, 장비, 식량이 실리고요. 수송선단을 호위할 구축함 8척과 어모 전투기 100대가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군 수송선단이 뉴기니로 온다는 사실은 이미 방어하던 연합군에게 들통난 상태였습니다. 연합군 항공대는 3월 2일부터 3월 3일 오후까지 수송선단에 폭격을 가해서 일본군 수송선 8척을 모조리 격침시키고 구축함 4척까지 격침시키는 대승리를 거둡니다. 이를 비스마르크해 해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전투로 일본군은 적어도 2,900명 내지 3,500명이 전사하며 대패한 반면 연합군 손실은 조종사 13명이 전사한 것이 다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침몰하는 배에 탔던 병사들 이야기 볼 건데요. 제가 과거 진행했던 팟캐스트를 보다 업데이트해서 다시 녹음한 이야기입니다. 귀로 편하게 청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침몰하는 와중에 부대 깃발을 사수한 병사들. 일본군 수송선단에는 수송선 오이가와마루가 있었고 이 배에 제115 보병연대 일부 48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연대장, 엔도대자와 연대 기수단도 있었는데요. 기수단이란 행사 때 대열의 앞에 서서 깃발을 드는 부대입니다. 평상시에 깃발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도 기수단 병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오이가와마루는 연합군 항공대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때 최소 3발의 폭탄을 맞은 뒤 배에 큰 화재까지 발생합니다. 병사들이 화재를 진압하려 했지만 불은 곧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제115 보병연대 사령관 엔도대자는 병사들한테 배에서 탈출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러는 동시에 기수단 6명한테 목숨 걸고 연대 깃발을 사수해서 퇴함하라는 명령까지 내려요. 그래서 폭탄 떨어지고 불나고 기총소사가 날아드는 아수라장 속에서 기수단원들은 깃발을 챙겨서 구명보트에 오릅니다. 보트에는 엔도대자 본인 그리고 기수단 병사들, 의무반 요원들까지 해서 총 3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연합군 폭격기가 구명보트에 기총소사를 가하는데요. B-15 폭격기는 전면에 59경 기관총 10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싹 쓸고 지나가는 거죠. 이 총알 세례를 받고 연대장 엔도대자가 사망합니다. 엔도 외에도 보트에 탄 병사 여럿이 기총소사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기수단 지휘관이었던 콘도 중이도 다리에 총알을 맞고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합니다. 근데 콘도 중이는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도 병사들한테 연대 깃발을 꼭 챙기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해요. 이어서 기수단 지휘관이 되었던 나미키 중사는 기수단 병사들한테 소총 세정을 깃발에 묶어두라고 지시합니다. 만약 구명보트가 침몰하고 다같이 바다에 빠진다. 그러면 반드시 깃발은 바다에 가라앉아서 연합군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둔 거죠. 그리고 기수단이 탄 구명보트의 경우 그날 오후 내내 연합군 항공대의 기총수사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공격을 피하려고 병사들은 그날만 6번이나 물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그 시점 보트에 타고 있던 생존자는 24명이었습니다. 수송선에서 탈출할 때 약간의 쌀과 어포, 물을 갖고 내렸다고 하는데요. 얼마 안 되는 양이었지만 병사들은 늦은 점심 겸 이걸 같이 나눠 먹습니다. 이어서 그날 오후 병사들은 물에 빠져있던 하루 코자키 중이를 구조합니다. 코자키 중이는 다른 수송선에 타고 있던 하역 작업 담당자였는데요. 폭격을 받으면서 부대원들의 생사는 알 수 없게 되었고
본인도 얼굴에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코자키 중이는 보트에 탄 뒤 기수단의 지휘를 맡게 되는데요. 코자키 중이의 계획은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뉴 브리튼 섬으로 간다는 거였습니다. 해류가 북동쪽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뉴 브리튼 섬까지 가는 건 그닥 어려워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계획만큼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3월 3일 밤부터 3월 6일까지 기수단은 노를 저으면서 바다를 표류합니다. 이 병사들은 정말 재수없게도 인근 해역에서 구조 작업을 하던 일본 해군 구축함과 잠수함을 모두 마주치질 못합니다. 그냥 정말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은 상황인 거죠. 물까지 바닥나고 병사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표류한 지 6일 차인 3월 8일 자정, 기수단은 또 다른 보트를 만납니다. 작은 접이식 가니 보트였는데요. 10명의 수송부대 병사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코자키 중이는 접이식 보트를 자기들 배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부상 입은 병사들은 접이식 보트에 태우고 멀쩡한 병사들이 보트를 노를 저어서 함께 이동하게 돼요. 이때부터 기수단은 무려 한 달을 바다에서 헤맵니다. 모두가 지쳤고 부상병도 있고 배도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군인이 아니라 바다 한복판에 조난당한 표류자들이 된 거죠. 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병사들은 갖고 있던 철사를 사용해서 낚싯바늘을 만듭니다. 이걸로 낚시를 해서 30명이 넘던 생존자들이 나눠 먹습니다. 또 가끔 내리는 빗물을 모아서 식수를 조달하고요. 물론 모두가 나눠 먹기에 양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6명의 병사가 아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정말 독했던 게 이런 혼란 와중에도 연대 깃발만큼은 상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를 했습니다. 자꾸 바닷물 튀고 깃발이 물에 젖어서 상할 것 같으니까 코자키 중이는 깃발을 마스터에 둘러서 묶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바다에서 표류한 끝에 마침내 4월 2일 오후 2시에 뉴 브리튼 섬 서쪽 해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무려 30일이 지나고 나서야 육지를 밟게 된 겁니다. 다들 너무 기력이 쇠해서 걸을 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병사들은 우연히 섬 원주민들을 만났는데 원주민들은 병사들한테 먹을 것과 물을 나눠주고요. 서쪽으로 좀만 더 가면 일본군 부대가 있다고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코자키 중이와 기수단 병사들은 그렇게 10km를 더 걸어서 일본군 주둔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기수단은 그때까지도 연대 깃발을 고이 간직하고 왔단 말이죠. 이 깃발은 비행장 경비대 지휘실에 걸리게 됩니다. 기수단은 며칠간 여기 머물면서 회복을 하게 되고요. 그 뒤 뉴 브리튼 섬 반대편에 있던 라바울 본부로 돌아갑니다. 오이가와마루에 타고 3월 1일에 라바울에서 의기양양하게 출발했는데 한 달 지나서 천신만고 끝에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근데 힘들게 살아 돌아온 병사들이 그래서 휴가를 가냐? 집으로 갈 수 있었냐? 이게 아니고 이 병사들은 5월 21일에 또다시 뉴기니 섬으로 보내집니다. 이번에는 수송선이 아니라 잠수함을 타고 살그머니 몰래 가고요. 안전하게 뉴기니 섬에 도착했습니다. 기수단을 이끌었던 코자키 중이와 나미키 중사, 이 두 명 모두 2차 세계대전 때 살아남습니다. 두 사람은 자기들이 도대체 어떻게 한 달간 바다에서 살아남았는지 지금 생각해도 대단하다라고 회고하는데요. 이 115보병연대 기수단은 배가 침몰하고 굶주린 그 와중에도 부대 깃발을 끝까지 사수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일본 군부가 기수단을 엄청나게 띄워줍니다. 이게 진짜 참된 군인 정신이다. 이런 내용으로 1944년 8월에 군 잡지에까지 실렸다고 하네요. 또 이 사례가 전후 뉴기니 전역 연구에 쓰이고 있습니다. 일본군은 항상 이런 정신전력과 관련된 것에 굉장한 진념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도 그런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만 2번 격침당한 사람들. 3월 3일 오전 10시 30분 한 차례 폭격을 가한 연합군 항공대는 재무장, 재급유를 위해서 잠시 물러납니다. 이들이 다시 몰려오기 전까지 약 4시간 정도 일본 해군은 최대한 생존자 구조에 몰두합니다. 이 중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자를 구출하던 것이 구축함 아사시오였는데요. 아사시오의 함장 고로 요시 제독은 바다에 아직 생존자들이 많기 때문에 구조작업을 더 하겠다고 본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사시오는 거의 500명 가까운 병사들을 구출해 냅니다. 그런데 아사시오는 너무 늦게까지 머물러 있었어요. 3시 무렵 연합군의 5개 폭격 비행 중대가 재무장을 마치고 두 번째 공격을 오는데
대부분 공격이 멀쩡했던 아사시오에 집중되었습니다. 7분 동안 아사시오는 셀 수 없이 많은 폭탄을 맞고 불길에 휩싸입니다. 아사시오에 타고 있던 생존자 약 500여 명은 이날 오전에 불타는 배에서 탈출해서 아사시오한테 구조된 거잖아요. 아사시오가 폭격을 당하자 결국 이 사람들 그날 두 번째로 바다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기관총 사수였던 야스오 요코야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요코야마는 처음에는 구축함 아라시오에 타고 있었습니다. 아라시오는 그날 오전에 폭격을 받았고 같은 편인 수송선 노지마와 충돌까지 합니다. 생존자들은 배에서 탈출하려 했는데 요코하마는 보트에 탈 수가 없었던 탓에 그냥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운 좋게도 구조되어서 아사시오에 탈 수 있었던 거죠. 아사시오에 구출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요코야마는 이제 살았나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구축함 아사시오는 안 돌아가고 계속 남아서 생존자 구조를 하던 중 결국 오후에 이어진 폭격에서 침몰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요코야마는 오후의 폭격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뗏목을 타고 아사시오를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날 두 번이나 공격받고 두 번이나 배가 격침당했었으니까 참 불운이라고 해야 할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두 번이나 살아남은 거니까 운이 좋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연합군 소탕전에서 살아남은 사람, 수송선단에서 가장 큰 배는 수송선 테이오마루였습니다. 일본 해군이 독일 여객선을 사와서 수송선으로 개조한 배였는데 여기에 1900여 명의 병사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오전 연합군 항공대의 공습이 시작되고 테이오마루는 명중탄 여러 발을 맞으며 불길에 휩싸입니다. 곧이어 배에서 탈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인원수에 비해서 보트가 너무 적었다는 겁니다. 다 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테이오마루의 생존자였던 치쿠이 중사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치쿠이 중사에 따르면 테이오마루에는 상륙주정이 6척 있었지만 모두 파괴되어 쓸 수가 없었습니다. 치쿠이 중사는 분대원들과 함께 건빵 박스를 붙잡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운 좋게 구명보트 한 척을 만나서 보트에 오를 수 있었어요. 치쿠이 중사는 3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총 3번의 기총수사를 받았다고 기록하는데 세 번째 기총수사로 인해서 생존해 있던 치쿠이 중사의 분대원 대부분이 전사합니다. 치쿠이는 연합군 폭격기가 자신들을 공격해왔지만 일본군 제로센 전투기들이 이걸 쫓아버렸다. 그리고 미군 어뢰정이 생존자들을 소탕하고 돌아다니더라 등등 다양한 기록을 남깁니다. 한편 3월 5일경 치쿠이는 또 한 번 기총수사를 받습니다. 연합군 보파이트 전투기 세대가 기관총을 발사하는데요. 치쿠이는 바다에 뛰어들어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다에 뛰어들지 않고 보트에 남아있던 동료 4명 중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습니다. 계속된 기총수사 때문에 구명보트에는 수많은 총알구멍이 나 있었고 마침내 보트가 전복됩니다. 치쿠이는 그날 내내 뒤집힌 보트에 매달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치쿠이와 동료들 모두 옷을 말리기 위해 벗어둔 상태여서 아무것도 안 입고 바닷물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다들 너무 추워서 아무런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뒤집힌 보트를 붙잡고 해류에 몸을 맡긴 채 북서쪽으로 이동하던 중 3월 7일경 치쿠이의 눈앞에 섬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뒤집힌 보트로 가기에는 섬은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치쿠이는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들은 섬 근처에 보트 한 척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치쿠이와 동료들은 있는 힘껏 일본 깃발을 흔들어서 구조 신호를 보내봐요. 이 신호를 보고 보트가 치쿠이 일행한테 다가옵니다. 문제는 이게 가까워져서 보니까 보트가 아니라 잠수함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척 보기엔 아군 잠수함이 아니었어요. 잠수함은 매우 조심스럽게 치쿠이 일행한테 다가옵니다. 치쿠이는 내가 바다에서 4일을 버텼지만 결국 미군 포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치쿠이와 동료들은 우선 미군 잠수함한테 포로가 되어서 먹을 걸 먹고 체력을 회복하기로 합니다. 그 뒤 잠수함을 탈취할 작정이었어요. 미군 잠수함 승무원이라고 해봤자 많아봐야 20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150m 떨어져 있는 잠수함을 향해 수영을 해서 갑니다. 잠수함 갑판에는 3명의 병사가 나와 있었는데요. 근데 정말 기적적이게도 이 병사들이 치쿠이한테 밧줄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일본어로 어서 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쿠이가 만난 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던 일본 해군 잠수함이었던 거죠. 그렇게 기적같이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치쿠이는 잠수함을 타고 3일 뒤
뉴기니 섬 라에 있는 일본군 거점에 도착합니다. 이곳의 야전병원에서 체력을 회복하게 되고요. 다만 치쿠이는 뉴기니 섬에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뉴기니 섬 전투에 바로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4달 뒤 살라모어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아요. 결국 뉴기니 섬에서 살아서 돌아갈 수는 없었던 겁니다. 비스마르크의 해전 이야기가 담긴 치쿠이의 일기는 연합군이 나중에 살라모어 점령할 때 발견되고요. 덕분에 이 이야기를 저희가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장. 오늘은 해전에서 배가 침몰한 후 벌어진 일화들 몇 가지 봤습니다. 바다라는 전장의 특성상 직접적인 교전이 끝난 후에도 병사들이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굉장한 고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만약 제대로 된 구명 작업이 이어졌다면 그나마 병사들 생존율이 올라갔겠지만 당시 일본군 역량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본 해군이 구축함과 잠수함으로 구조 작업을 펼치긴 했어요. 하지만 연합군이 제공권을 장악한 탓에 원활한 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전에 봤던 구축함 아사시오가 그 예시가 되겠는데요. 구조 작업하다가 폭격을 받고 침몰하게 됐었죠. 결국 수송선에 탄 병력 7,000명 중 2,900여 명 내지 3,500여 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물론 생존한 병력들은 밤을 틈타서 구축함을 타고 뉴기니로 보내지긴 했어요. 하지만 이들이 쓸 물자, 식량, 중장비 등이 전부 비스마르크의 해전에서 수장되었기 때문에 일본군 전력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뉴기니 전역에서 일본군은 점차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비스마르크의 해전 세 줄 요약. 1943년 3월 일본군은 수송선 8척, 구축함 8척에 병사 7,000명을 태워서 뉴기니 전역 전력을 증강하고자 했다. 그런데 연합군 항공대 공격을 받고 수송선은 전부 침몰, 구축함은 4척이 침몰했다. 교전 이후 바다에서 살아남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던 탓에 일본군은 최대 3,500여 명이 전사하며 대패한다. 그러면 오늘 에피소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